그 친구는 늘 짜증을 내요. 늘 짜증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중년이 되면 배가 고파서 늘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걔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자기 언니가 자기보다 예쁜 것도 싫어요.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키가 큰 것도 싫어. 자기 옆에 있는 애가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싫어. 그럼 본인이 공부를 하든가. 근데 어쨌든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너무나 압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기죽고 그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마치 쿠킹 오일이 구겨지는 것처럼 계속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지점이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 안에서도 특별히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맞고 좋게 대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일부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안쪽 인격이 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일종의 등대 역할을 하면서 타인의 삶을 돌보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나이팅게일인 거죠. 이런 결은 내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의무자로서 그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모아 좋은 사람이라고 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좋다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게 있고 객관적인 게 있잖아요. 주관적인 건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해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여러 가지 가능성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봐요.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 준 거야. 야, 너 참 좋은 사람이야.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연인이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건 사회적 평가겠죠. 이 사회적 평가는 나라는 사람이 생애를 통틀어서 어려서부터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긍정적 자아상도 다른 사람들의 입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타고난 긍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타고난 긍정성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이런 좋은 입김들이 합쳐져서 아,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또 하나, 객관적으로 나는 내 스스로가 별로 이고 또 약간 한심하고 빈구 같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실패투성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야, 너 정도면 괜찮은 거야. 너는 야, 내가 볼 땐 난 네가 항상 부러웠어.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 수 있니? 또 경우에 따라서 난 네가 해서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라는 사람이 나 자신을 형편없게 느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나의 존재가 이렇게 조율되는 객관적으로 혹은 경우에 따라 상대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이런 양상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주관적인 이 좋다라는 느낌과 객관적이거나 혹은 상대적인 좋다라는 느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이 양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작으냐, 어떤 상황에선 이게 더 크고 어떤 상황에선 저게 더 크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건데 결국 안쪽의 보이스, 안쪽에 들리는 소리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우린 자아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여정 속에 내가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이 안쪽의 보이스가 좋아서 좋은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외부의 평가가 좋아서 좋은 어른이 될 수도 있어요. 전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이런 안쪽의 소리와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가 균형이 있고 동시에 잘 맞는다면 최고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는 꼭 얘기해요. 내 안쪽에 들리는 소리하고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평균값을 한번 내보라고. 평균값을 낸다는 건 우리 스스로는 남들이 모르는 나를 알아요. 어떨 때는 나는 한심하고 바보 같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을 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심지어는 도둑질을 한 적도 있어. 때로는 엄마 아버지를 속인 적도 있어. 친구들을 농담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난 걔를 무시한 적도 있었어. 이런 형편없고 수치스럽고 바보 같은 나도 있지만 때로는 꽤 성취하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고 정말 나는 괜찮은 자식인 적도 있었고 때로는 내 친구들한테 내가 볼 때는 내 친구들의 가슴을 뿌듯하게 하는 그런 성취를 내는 때로는 그런 감정을 나누는 친구인 적도 있고 이런 인생의 여정들을 쫙 펼쳐나 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만의 비교적 이 정도는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평균값이 나와요. 타인에 대해서도 꼭 평균값을 꼭 살펴봐라 라고 전 얘기하는데 왜 타인에 대해서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평가할 때 평균값을 봅니까? 간단해요. 비교적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에 대한 나만의 평가를 갖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나도 내 자신에게 평균값을 좀 내봐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좀 후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저한테 좀 후한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마저 나에게 박하면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일정 부분은 좀 후한 편이 있는데 어떤 면에 나에게는 또 후하지만 또 다른 면은 저에게 또 박한 면이 있겠죠. 그래서 평균값을 내봤더니 내가 그래도 쓰레기는 아니야. 내가 그래도 정말 이 세상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야. 나쁘고 형편없는 그리고 마이너스 점도 많지만 그래도 보니까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요 정도 값을 낸다면 주관적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내 안에 내 자신에 대한 긍정성이 평균값으로 그렇게 나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어보면 돼요. 야, 난 어떤 사람이니? 면전에다 대고 너는 아니겠어.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줄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친구들한테 혹은 아는 사람들한테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내가 어떤지 물어봤더니 비교적 진지하게 나에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은 아닌 거거든요. 그럴 때 평균값을 내서 나름의 한번 최종값을 한번 내보세요. 그럼 내가 굿인지 배든지 알 수 있어요. 1점에서부터 10점까지라고 쳐보세요. 최고점이 10점이고 최저점이 1점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나라는 사람의 내 평균 안쪽의 점수가 뭐 6점이야. 아니면 5점이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8점이야. 혹은 뭐 7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사이의 그 평균값은 적어도 6점에서 7점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만 해도 나쁘지 않다. 스스로 매기는 값과 타인이 나에게 매기는 값. 내가 내 스스로 이 양자를 합쳐봤을 때 내가 그닥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저는 조운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이고 비교를 통해서 우위를 점하거나 하는 이런 집단주의 문화와 또 비교 문화에 워낙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게 박해요. 그리고 요새는 SNS라는 것이 있어서 내 육안으로만 봐도 나보다 뚱뚱하고 나보다 날씬하고 나보다 키가 크고 나보다 키가 작고 이런 절대적인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비교까지 우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SNS라는 공간이 바로 그 공간이잖아요. 요새는 뭐 SNS 공간만 있습니까? 게임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공간에서 이 모든 사람들과 나는 모든 차원에서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비교 사회 속에 살아간다는 건 누군가에겐 이게 비교 지옥인 거예요. 이런 비교 지옥, 이런 비교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나라는 사람의 평균값은 내 스스로 점수를 낼 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늘 짜증을 내요. 늘 짜증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 중년이 되면 배가 고파서 늘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걔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자기 언니가 자기보다 예쁜 것도 싫어요.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키가 큰 것도 싫어. 자기 옆에 있는 애가 자기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싫어. 그럼 본인이 공부를 하든가. 근데 어쨌든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하든지 간에 내 주변에 너무나 압도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경우는 나라는 사람이 너무 기죽고 그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고 마치 쿠킹 오일이 구겨지는 것처럼 계속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 같으니까 이런 지점이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도 똑같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장할 땐 그럴 수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에 인간은 눈 딱 뜨고 늙어 죽는 순간까지 그게 부정 경험이든 아니면 긍정 경험이든 계속 성장을 해요. 이 여정에 이 성장으로까지만 가고 이어서 우리는 또 성취라는 것도 같죠. 어떤 일을 작고 크게 해내면서 나라는 사람이 이걸 해냈어. 이 성취에 대한 경험이 우리 마음속에 딱 쌓이면서 나중에 내가 쓰러지는 순간에도 나를 보호할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심리 면역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다음부터가 성숙인데 계속 비교 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성숙이 어려워요. 계속 자기를 너무 낮게 보거나 너무 과잉으로 자기를 크게 보기 때문에 이런 여정 속에서 건강한 값을 찾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흔히 일종의 심리검사 같은 것들을 하면 MMPI-2 같은 검사는 다면적 인성검사라 그래서 흔히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말하고 거칠게만 말한다면 이 사람의 정상성과 비정상성을 이제 여러 차원에서 보여주고 심지어 거기엔 성격도 좀 알 수 있고 지능도 좀 알 수 있고 이런 검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정상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 정상 범위가 보통은 30점에서 70점 사이거든요. 그 정상 범위 안쪽에 있으면 비교적 괜찮은데 요거를 사실 임상에서 보자면 요거보다는 조금 더 빡빡하게 보는 편입니다. 조금 더 점수를 줄여서 60점이 넘어가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니까. 근데 보세요. 이런 그 중간값 혹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따로 있어요. 누구든지. 또 이 사회라는 게 이 영역에서
너무 올라가거나 혹은 너무 떨어지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자기의 자존에 대한 평균값이 너무 낮아? 이건 아픈 거예요. 또 자기 자존에 대해서 너무 과잉이야? 이건 역시 아프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게 더 나쁜지는 알 수 없지만 고통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평범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대부분 어렵다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있어요. 이런 자존의 이야기,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타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뭉쳐서 나라는 사람이 그닥 나쁜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스스로를 좀 괜찮다고 말해 주셨으면 좋겠고, 비교 사회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늘 처지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내가 열등하다고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자기 자신에게 답이 안 나올 땐 다른 친구들에게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의 이 심장박동이 타인이 볼 때에는 우월의 심장박동이거나 평균의 심장박동이구나라는 걸 다른 사람들과의 그야말로 그 비교를 해야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보는 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 말고 타인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의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재배열하는지를 한번 보시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 큰 문제 없어, 우리 뭐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 정도 얘기를 한다면 나는 좋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른이란 말 자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어른이 어렵거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것이거나 완전 무결한 것이거나 위대하고 찬란하고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우주의 어떠한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린 이번 생에 다 틀렸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어른에 대한 정의를 해보자. 스스로 자기는 어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면 이 정의를 어떤 사람은 넓게, 어떤 사람은 좁게 가질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랑 다를 수 있거든요. 이 사전적 정의랑 다른 나만의 정의를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조작적 정의라고 불러요. 나라는 사람은 어른을 이 조건 안에서 해석할 거야. 나라는 사람이 내가 나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평가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보통은 외부에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결정한 그 결정에 따라 나라는 사람이 굿인지 배든지가 결정이 되는데, 나만의 정의도 있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어른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어른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적어도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안에는 나의 신체에 대한 자기 생각, 내 정신에 대한 자기 생각, 정서에 대한 자기 생각, 관계에 대한 자기 생각, 돈이나 재정과 같은 이런 것에 대한 자기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박식함,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생각, 적응력, 이런 것들에 대한 자기 생각, 성취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쪽을 너무 펼쳐놓거나 너무 광대한 걸로 하면 이건 불가능하고 어렵고 나는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때로는 누구도 모르게 나 혼자 하는 정의니까 정의를 한번 줄여봐라. 전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인의 정의 참고하시고요. 나만의 정의는 조금 줄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른이 요 정도인데 내가 다을똥말똥하게 그렇게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의는 변경이 가능하죠. 우리가 늘 지향해야 될 일종의 이상향 이런 게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닿을 수 있는 지점까지, 닿을 듯 말 듯, 그러나 조금 더 노력한다면 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저는 그 지점이 나의 어른의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도 어른인데 좋은 어른의 지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딱 닿을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있는 게 좋은 어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범위를 줄인다면 누구나 어른이지만 누구나 좋은 어른도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어른의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른은 이런 기술을 써, 이것도 되겠지만 어른이 되려면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 이런 기술을 쓴다면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상담을 저는 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마음을 읽어주는 과정입니다. 공감을 해주는 시간이고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걸어가는 그 시공간을 전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상담은 기술이에요. 전적으로 기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 공감이란 말을 어떤 분은 그랬구나. 공감이 어떤 뜻이냐면, 흔히 공감하면 우리가 강의를 많이 들어서 알아요. 역지사지라는 말을 쓰는데, 역시 너는 나를 사지로 보내는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역지사지는 뭡니까?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건 뭐예요? 이건 네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네가 한번 돼봐야 비로소 너를 둘러싸는 환경까지 고려해 보는 거예요. 이 공감이란 말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인데, 이 적극적인 개념이 머릿속으로는 상상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쉽게 할 수 있는 말로 그랬구나,
그랬구나라는 말을 이제 전문가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그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말 정도까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그 말을 통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이자 동시에 그 상황을 서로 간에 마주하는 상황이라고, 내가 그 그림에 내 자신을 맞추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사실 이 공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상담 현장에서는 기술이에요. 계속 쓰는 게 아니고요, 아주 딱 필요한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누구에게도 말하기 싫었던,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하 1층의 그 칙칙하고 어두운 그리고 습한 그 세계로 같이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할 때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그 아랫속으로 훅 같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다고요. 이거는 그래서 기술이에요. 그냥 그랬구나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특정한 순간에 이 사람의 누구에게도 열어보지 못했던, 열어주지 않았던 그 세계로 함께 들어가는 일련의 기법이기 때문에, 스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여정에 나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이거에 비추어서 하나의 예를 제가 들었던 게 공감인 건데, 이 공감 역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나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이 관계의 상태는 라포라고 하는 개념으로 따로 불러요. 너와 나의 믿음의 상태, 그리고 치료적 동맹, 네가 나를 믿고 나도 너를 믿고, 그래서 앞으로 이 상담을 한번 진행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신뢰의 상태를 우리는 라포라고 부르는 거고, 공감은 전적인 기술인데, 상담의 상당수는 다 기술이에요. 기술 중에는 이를테면 내담자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하지만, 상담자들은 이 사람의 안색도 보고, 머리 스타일도 보고, 이 사람의 눈의 각도도 보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눈동자가 어느 곳을 먼저 응시하는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상, 신발, 가방 몇 개나 들었는지, 액세서리 몇 개 했는지, 문신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 몸의 움츠러듦,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정보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첫 번째 조우, 그 만남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눈썰미가 좋네 이 정도지만, 상담자들은 이걸 훈련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관찰인데, 관찰은 기술입니다. 눈을 뜨고 본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관찰이라고 보진 않아요. 상황을 분명하고 그리고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전문적이고 의미 있고 그리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모든 양태를 관찰력이라고 부를 텐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기술이라는 거예요. 어른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은 이런 기술을 쓰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 시선을 가지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역으로 치자면 내가 어른은 아니지만 이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의 그 과거와 이 속내가 무엇이든지 이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러이러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어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기술을 써야 어른이 아니고, 이 기술을 쓴다면 어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아닌가 싶겠지만, 이걸 가져야만 어른이냐? 아니죠. 배워가면서 그 기술을 쓰게 된다면 어른 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좋은 어른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 어른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 프로 어른, 아마추어 어른. 프로 어른이라면 모든 것을 다 갖춰서, 그의 인격이라든지 관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갖춰서 프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쓰는 거죠. 어른의 기술을 쓰면 이 사람은 어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 기술을 채 습득하지 못했다면 아마추어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이 다 어른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른 됨에 있어서의 어떤 격과 차이, 아마추어 어른이라도 언제든 프로 어른이 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또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